네. 저도 아파서 몇 번 빠졌고 네. 여행코도 지금 회복차 휴가를 가 있는데 음. 이분은 빠지는 걸 못 봤습니다. 아, 이거 오늘 내복까지 입고 오시고 내복 입고 잘생기면은 바로 봐야 되죠. 아, 그렇죠. 예.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좋은 걸 드시길래 네. 365일 그렇게 건강하게 데일리 힌트를.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예. 뭐 집사람의 사랑을 받으면 크게 아프지 않고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어제 뭐 괜찮았죠? 뭐 옷 입으면 보시면 아시잖아요. 아. 저는 이제 집사람이 챙겨주는 옷을 그냥 입고 나오거든요. 예. 목이 매네요. 네. 그래서 그래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심이 아닌 말 나오면 원래 왜냐면 목이 좀 매죠. 어제 제가 듣기로는 리조트 왕자가 될 뻔했거든요. 그런 네.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좀 있었는데. 어제 컨텐츠를 한 번 더 보시면 알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뭐 사실 저는 이제 되게 고마운 게 아침에 나올 때 요즘에 그 제가 한 5시 반, 뭐 좀 6시 뭐 이렇게 일찍 일어나잖아요. 네. 예. 뭐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밥을 차려주거든요. 음. 그래서 그걸 먹고 이제 나오니까 음. 고맙죠. 그 시간에 일어나서 아침 아침을 챙겨주니까. 예. 그래서 일단 뭐, 사모님께서 밥 차려주는 것보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저게 황토 내복이냐 빨간 내복이냐 무슨 내복이냐가 그게 중요한 되고 거. 있는 것 같긴 한데 황토내복. 예. 오늘 아무튼 예쁜 니트를 입고 오신 네, 예. 그리고 뭐 옷도 그냥 사장님께서. 내놓으면 입어요. 네. 이거 입어라 이걸 하면 어. 그냥 몸만 그냥 알겠습니다. 예. 끼워놓고 오는 거니까. 예, 자랑 그만하시고요. 예, 저희 시장 동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게 삶의 지혜이기도 하고 네. 뭐 시장에 대한 지혜일 수도 있습니다. 네. 예. 울컥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예. 네. 코스피는 3포인트 정도 하락 출발 보였는데요. 오늘 이제 배당락 기산일이기 때문에 예. 더 좀 빠질 수도 있었지만 일단 그 영향으로 하락 출발하긴 했습니다만 주가주 선물이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장 초반 상승 전환을 바로 했습니다. 자, 배당 관련된 정관 개선 때문에 배당락일 분산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1분기로 넘어간 대형주들이 좀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 지수 하방 방어에 또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외국인들은 코스피 200과 선물 매수 그리고 기관은 선물 매수만 출발을 보였습니다. 이 반도체와 2차 전지 그리고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이 강세 출발을 역시 이제 보였고요. 거기 외에도 제약바이오, 엔터미디어, AI와 로봇 그리고 미용기기와 NFT 그다음에 PCB와 조선, 그다음에 웹툰과 인터넷 이런 종목들이 강세 출발을 보였는데요. 개장 후에 상승 전환한 시장은 양시장 기간 외국인 차익 실현, 현물 매도 전환 때문에 코스피는 다소 좀 하락 전환을 보였고 다만 코스닥은 2차 전지 양극재 업체가 아침에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세가 유지됐습니다. 특히 이제 양극재 중에서는 결국 LNF가 오늘 좀 꽤 많이 올라갔고요. 예. 에코프로 그룹이나 포스코, 퓨처엠 이런 종목들도 좀 어느 정도 반등이 꽤 나왔고 특히 이제 포스코 그룹주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 이야기는 짧게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코스피에서는 종유화학, 증권보험, 지유사, 건설, 통신, 뭐 백화점, 타이어, 해운, 낙폭이 두드러졌는데 이 업종 가운데 좀 많은 업종들이 대부분 다 배당과 관련된 종목들이 좀 이제 견디다가 오늘 예. 배당락이 되면서 좀 빠졌다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조정을 보이던 시장은 외국인 선물 매수 규모 확대 그리고 코스닥 현물 매수로 반등이 나왔고 특히 이제 포스코 그룹주가 특히 눈에 띄게 강세를 보였는데요. 반도체용 희귀가스 국산화 소식 그리고 양도세 이슈도 어느 정도 소화가 됐고 포스코 DX의 이전 상장 이런 모멘텀들이 이제 포스코 그룹주 전반적으로 리튬 관련주와 더불어서 굉장히 좋았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코스닥도 제약바이오, 반도체, 2차 전지, 포스코 그룹주 이렇게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금융투자 중심으로 기간 순매도가 나왔지만은 뭐 2,500 90선 이 정도까지 빠졌다가 2600선에서 계속 등락이 반복됐습니다. 예. 외국인들의 삼성전자 사랑이 오늘도 이루어졌고요.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오후 들어서 이제 상승 전환 시도가 됐고 그리고 3시 전후로 주가의 선물이 장중 최고치를 다시 외국인 중심으로 돌파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이 이 시간대에 선물 5천억 원대 매수를 했고 양시장 현물도 외국인들 순매수하면서 삼성전자 등의 대형주의 약진을 또 이루어졌습니다.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 전기전자 집중적으로 매수가 들어왔다는 점 특징이고요. 원달러 환율은 1,290원대 중반에서 등락이 반복됐고 업종별로는 포스코 홀딩스 중심으로 철강 금속 강세였고요. 전기전자 강세였는데 특히 이 반도체 내에서 삼성전자가 역시 52주 신고가 계속 경신하고 있고 반면에 하이닉스는 좀 쉬었습니다. 그건 이제 밸류에이션 갭이 있기 때문이죠. 하이닉스는 PBR 2배 정도까지 이미 올라왔고요. 삼성전자는 1.3배밖에 안 됩니다. 예. 근데 이제 HBM과 관련된 모멘텀이 이제 삼성전자 쪽도 열렸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키 맞추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모멘텀으로 볼 수 있어서 예. 하이닉스 좀 쉴 수 있어도 삼성전자가 좀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역시 보인다 이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의약품 같은 경우는 뭐 바토클리맙 효능 기대감 지속 때문에
한올바이오 파마 장중 22%대 급등했고요. 뭐 한올바이오 파마뿐만 아니라 최근에 제약바이오 중소형주도 상당히 좋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배당락 여파로 보험증권, 통신 약세였고 코스닥에서는 역시 이제 코스피 대비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좋았는데 역시 이제 반도체, 제약 그리고 2차전지 밸류체인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다 볼 수 있습니다. 예. 아니 오늘 이제 시장 자체가 이제 전반적으로 좀 괜찮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뭐 연말에 돼서 이 시장의 이 화랑 이게 내년 초까지 좀 이어진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기본적으로 크게 빠질 만한 악재가 지금 나올 만한 건 딱히 좀 보이진 않습니다. 오늘 그래요? 현재 구간을 봤을 때는 일단 뭐 EPS 같은 경우도 뭐 일단 뭐 반도체가 일단 끌고 가는 거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일단 실적이 EPS가 올라오니까 전체 시장의 EPS는 일단 좀 단단하게 올해보다는 좀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대외적으로 악재도 별로 없는 편이죠. 일단은 뭐 인플레가 좀 잡히는 지표가 나오고 있고 금리 인하 쪽으로 일단 사이클은 간다는 쪽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다른 악재가 크게 나올 만한 구석은 별로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건 있습니다. 왜냐하면 3월 정도로 이제 금리 인하 시점이 되게 빨리 앞당겨져서 기대감이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단기로 2,600까지 꽤 많이 좀 단기로 꽤 많이 올라온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수단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소 좀 금리 인하 기대감이 3월에 굉장히 강하게 지금 반영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게 현실과 좀 괴리가 있다고 느껴지기 시작하면 조금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조정은 뭐 팔아야 될 조정은 아닌 것 같고 어느 정도 다시 한번 매수를 할 수 있는 조정으로 보는데 급하게 조정이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연말에 지금 일부 증권사들이 이제 연말에 내년 전망치를 많이 내놓잖아요. 일부 증권사가 지금 12월 들어서 급하게 이 내년의 어떤 목표치, 그러니까 시장에 밴드가 나올 텐데 밴드를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를 다시 지금 급하게 내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제 더 좋아 보이는 거죠, 시장이. 지금 시장 더 자체가 낮추는 하우스는 없어요. 지금 기존의 밴드보다 좀 더 올리는 밴드를 내는 쪽이 좀 더 있기 때문에 급하게 지금 12월에 들어서 내년 전망치를 수정하는 리포트가 좀 나오기 시작한다. 뭐 이렇게 되면 좀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증권사 하우스의 밴드는 틀리더라. 위든 아래든 틀리거든요. 아니, 월가도 다 틀리는데 뭘. 그러니까 그죠? 이제 그렇다고 보는데 아무튼 이제 어느 쪽으로 갈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지금은 조금은 아직은 좀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다. 조금 더 시장에 계속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시장인데 뭔가 예상하지 못했던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보기에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조금 충만해 있다. 너무 충만해 있다. 그런 것들이 제가 보기엔 조금 변수가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좀 올라왔다는 점 그리고 일부 이제 뭐 종목들 가운데 뭐 밸류에이션 부분들이 조금 부담스러운 국면까지 온 주식도 꽤 있다는 점도 좀 조심스럽고 그래서 이제 결국 낙폭과대 내년에 좀 센티가 좋아지면서 낙폭과대 섹터에서 또 기회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뭐 투자적인 아이디어도 좀 고민해봐야 될 시점이다 바라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사실 우리가 섹터를 좀 보게 되면 최근에 제약바이오에 대한 강조를 하신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JP모건 뭐 헬스 컨퍼런스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금리 인하 이슈 이런 것들이 좀 제약바이오로 좀 들어가는 거 아닌가라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뭐 제약바이오는 사실 오늘까지 말씀드리면 3일째 연속 말씀드리는 거고 일부 첫날 바이오 이야기 드렸을 때 이제 저희 이제 보시는 분들의 분위기가 바이오, 그래도 바이오는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중소형주들 지금 난리가 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3일째 이야기 드리다 보니까 이건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도 막 제가 추천을 드리거나 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사세요 이런 말씀은 분명히 아닙니다만 최근에 이제 긍정적인 뉴스와 그다음에 주가가 움직이는 데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근데 분위기가 확실히 좀 달라진 건 맞아요. 기존에 굉장히 좀 좋지 않게 봤던 제약바이오 섹터가 확실히 뭐 10월 11월 접어들면서 반응이 시작됐고 최근에 12월에 중소형주 중심의 일부 이제 빅파마들의 뭐 라이센스 아웃 그러니까 기술 이전 계약이라 이런 것들이 좀 나오면서 분위기도 좋아졌고 어제 같은 경우는 글로벌 빅파마 2건 이상이 지금 인수권 M&A가 갑자기 확 터졌거든요. 맞아요. 그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게 이 금리가 너무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M&A가 완전 실종됐었어요. 빅파마들의 그 딜들이.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빅파마들의 M&A가 시작되고 제약바이오 쪽에 모멘텀이 형성될 수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건들이 오늘 좀 집중되는 건들이 몇 개 나왔고 기술 이전도 일단 한번 우리가 크게 한번 나왔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모습들이 이제 모멘텀 플레이가 충분히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도 일단 제약바이오 쪽이 좀 어느 정도 괜찮았다 볼 수 있겠고 뭐 JP모건 뭐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 부분들은 뭐 이미 뭐 여러 번 너무 말씀드렸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이제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결국은 금리와 바이오텍의 주가 부분들은 역의 상관관계가 대체로 있는데 모멘텀이나 개별 기업들의 모멘텀 이런 것들을 좀 펀더멘탈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한국투자증권에서 오늘은 좀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약간 좀 잘라 말했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다 올라갈 수가 없고 또 이미 좀 주가들이 올라온 종목들도 꽤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모두가 뭐 제약바이오를 지금 다시 사자라고 하기는 예. 조금 어렵다는 모멘텀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오. 다만 이제 국내 일부 기업들의 자금 리스크, 뭐 만기 전환 사채 구조의 조기 상환 청구라든지 네. 자금 조달 등의 전제 바이오텍으로 확대될 부분들은 조금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 부분에서 이제 그 한국투자증권에서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현재 관련된 종목들 몇 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는 이제 오늘 모멘텀 한 가지 이야기된 것은 M&A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좀 사진을 띄워주시면 이게 BMS입니다. BMS 쪽에서 나온 미국 제약업체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인데 방사성 의약품 치료제 업체인 레이즈 바이오를 41억 달러 인수하면서 M&A가 나왔고 레이즈 바이오 같은 경우는 어제 100% 넘게 폭등했습니다. 주가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빅파마 M&A가 본격화되는 게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는 예. 거고요. 두 번째 보이시면 아스트라제네카가 중국의 암 치료제 업체인 그라셀 바이오 테크놀로지를 최대 12억 달러 인수하기로 합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두 번째 나온 건데 그라셀 바이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ADR이 60% 폭등했습니다. 예. 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빅파마 쪽에 M&A가 일단 터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멘텀 플레이가 충분히 됐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한올 바이오 파마, 뭐 HK 이노엔, 종군당, 알테오젠 뭐 등등 뭐 굉장히 좀 그런 종목들이 꽤 올라왔는데 더군다나 이제 그 엔비디아 쪽도 이제 뭐 참가를 이번에 하잖아요. 네. 반도체 회사가 이제 AI 관련된 의료 네. 관련해서 이제 이번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들어왔는데 예. 여기서 파로스 아이 바이오라든지 그다음에 예. 신테카 바이오 이런 의료 AI 관련된 종목으로 분류되는 종목들이 엔비디아가 이제 의료 AI 쪽에 들어간다고 이야기가 나오니까 조금 같이 카테고리로 묶어서 약간 테마성 상승도 좀 나왔다 예.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 뭐 예를 들어서 뭐 플랫폼 기업, 신테카 바이오 이런 쪽도 플랫폼 기업이잖아요. 예. 그런 쪽도 볼 수 있습니다. 한투증권에서는 결국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그 미국의 빅파마들이 지금 좀 쉬고 있습니다. 노보 노디스크라든지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는 연말쯤에 좀 쉬고 있고 너무 많이 올랐죠. 너무 사실은. 올랐죠. 정말 너무 올랐고 좀 쉬고 있는데 중소형 바이오텍이 꽤 좋다는 거죠. 그래서 예. 최근에 1개월 수익률 기준으로 본다면은 중소형 바이오텍 ETF인 XBI 같은 경우가 수익률이 대형 헬스케어 ETF나 나스닥 수익률을 4배가량 최근에 한 달만 놓고 보면 4배가량 아웃퍼폼 하고 있다는 거고 네 배요? 예. 국내 코스닥 기술 특례 상장 바이오텍 주가 수익률도 KLX 헬스케어나 코스닥 수익률을 2배 이상 지금 국내에서도 아웃퍼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형주가 상당히 좋다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들 가운데 다 좋다고 보긴 좀 어렵고 선별적인 접근을 이야기하면서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이제 에이프릴 바이오를 좀 선호한다는 이야기를 일단 좀 콕 집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콕 집어서. 네, 그래서 바이오텍 쇼케이스 참가 기업 중에 이제 펀더멘털에 기반한 업사이드가 있으면서 네. 리스크가 좀 상대적으로 없는 종목 가운데 에이프릴 바이오를 선호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관련해서 이제 그 APB-A1 임상 성공에 따라서 플랫폼 가치에 대한 상승을 코멘트를 했고 내년 3분기에는 임상 이상 진입에 따라서 마일스톤 인식도 예정되어 있다라고 모멘텀을 좀 평가했고요. 예. 후속 파이프라인인 R3의 타겟 단백질에 대한 빅파마의 관심도도 상당히 높아져 있고 현금은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도 한 3개년 이상 버틸 만큼 충분한 유동성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전환사채 조기 상환 청구 리스크도 상대적으로 낮은 종목으로 평가를 하면서 좀 굉장히 관심주로 일단 평가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뭐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는 국내 기술 중에 뭐 가장 큰 규모의 빅딜을 이제 올해 체결했잖아요. 12월 26일에 네. 그게 모멘텀이 되고 있는데, 근데 결국 추가적인 기술 수출 가능성도 긍정적인 뷰로 모멘텀을 이야기를 했지만 다만 단기적으로 주가 상승이 좀 너무 올랐기 때문에 신규 진입을 바로 하기보다는 예. 좀 긴 호흡으로 좀 바라봐야 될 종목으로 일단 단기 급등을 조금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예. 추가적인 어떤 기술 수출 가능성은 좀 열어놔야 된다. 이런 정도의 코멘트는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예. 그 말한 그 레오캠 바이오의
파이프라인 현황인데 사실 저도 이걸만 놓고 보면 다 이해는 안 돼요. 이 파이프라인 뭐에 다 해당되는 건지가 레오켄 바이오에 다 이해는 안 되는데 아무튼 좀 더 저도 공부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만 레오켄 바이오 파이프라인이 이렇게 좀 기본적으로 내년까지 이렇게 좀 진행되고 있는 파이프라인 관련된 부분들이 어떤 회사와 또 관계가 있는지 도식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금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한국투자증권에 관련된 자료를 좀 한번 찾아보시면 리포트를 찾아보시면 이와 관련된 표가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이제 NH투자증권에서도 이제 최근에 바이오 관련해서 좀 언급을 한 게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조금 더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보는데요. 예. 항체 시장 회복의 신호가 상당히 강하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바이오 산업에서 70% 정도가 항체 산업입니다. 항체 산업 규모인데 이 부분 관련해서 그 항체 의약품 시장 성장률이 22년부터 한 자리 숫자로 굉장히 많이 급감을 했어요. 성장률이 굉장히 떨어졌다는 예.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향후 5년간 성장률 또한 둔화가 되는 모습이 보여서 항체 시장의 둔화가 결국 바이오 지수 하락으로 됐던 근본적인 원인으로 NH투자증권에서 코멘트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최근에 ADC나 그다음에 알츠하이머, 그다음에 FcRN 관련된 항체 성장률 관련된 이쪽이 회복이 되면서 최근에 바이오 업종들이 상당히 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이 회복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레고캔과 얀센의 ADC를 드리는 큰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결국 그 ADC는 기존 단일 항체 항암제와 항체로 실패한 타겟 모두 유효성 성과를 도출하는 걸로 봤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타겟에 대한 항체 수요가 높아질 거로 봤고 여기에 따라서 시장에 대해서 ADC로 항체 시장의 재전성기가 다시 형성될 수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시장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28년 기준 ADC 시장 전망치 컨센이 262억 달러로 상승하는데 NH투자증권에서는 자체적으로 추정 잠재 시장은 700억 달러에 달할 거로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크게 보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보는데요. 사진을 좀 띄우시면 NH투자증권에서 ADC 치료제 매출액 시장 규모 추정치인데 보시면 28년도 그리고 28년 추정치 기준이 나오는데 예, 자체적인 잠재 시장은 NH투자증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뭐 790억 달러 이 정도를 봤죠. 엄청나게 높게 본 겁니다. 엄청나네요. 예, 그래서 네. 제일 오른쪽에 파란색 그 막대 그래프가 추정치, 잠재 시장 추정치고요. 28년도 추정치는 왼쪽에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규모 상당히 클 거로 봤고 오른쪽 보시면은 뭐 알츠하이머 시장에 대한 추정치도 나와 있죠. 그래서 상당히 좀 규모가 ADC 시장, 알츠하이머 이런 쪽이 뭐 비만도 마찬가지지만 알츠하이머도 좀 열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글로벌 신약 생산 밸류체인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국은 이 컨퍼런스를 통한 톤 변화가 주목이 일단 되겠죠.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이야기 되겠는데 네. 여기에 따라서 NH증권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25년 EV 에비타가 25배까지 올라가는데 이게 피어 그룹, 서머피셔라든지 다너허 이런 종목들하고 비교했을 때 이 부분들이 한 20배 정도 수렴을 하거든요. 그래서 EV 에비타가 어쨌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25년 기준 25배까지 간다는 거고요. 그 외에도 레오켄 바이오, ABL 바이오, 에이프릴 바이오, 그다음에 Y 바이오로직스 뭐 이런 쪽에 ADC나 항체의약품 기술 기업들에 대한 주목을 하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은 국내 제약 바이오 대형 기술 수출 내역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레오켄부터 시작해서 뭐 오름 테라퓨틱까지 이야기해서 어떤 식으로 대형 기술 수출을 했는지 종목별로 평가가 나와 있는 게 NH투자증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 다음 사진 한 개만 보여드릴게요. 네. 이건 이제 플랫폼 쪽에서 이제 가치투자클럽이라는 그 인터넷 플랫폼에서 이걸 좀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좀 감사하게 좀 인용을 해왔는데요. 예. 최근에 종목들에 관련해서 이제 2차 전지도 공매도 맛집이었죠. 공매도가 되게 많았는데 헬스케어도 뭐 공매도라고 하면 거의 두 번째 정도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매도가 종목별로 상당히 많은데 헬스케어 공매도 장고 상위 종목들로 봤습니다. 그래서 1주, 1개월, 3개월 정도 수익률까지 표시해준 표를 정리해 주셔가지고 이걸 좀 감사하게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가운데 레오켄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3개월 수익률이 62%예요. 야. 1개월 수익률이 23%. ABL 바이오도 지금 최근에 주가가 올라가면서 1개월 16.7% 그리고 3개월 33%. 뭐 삼성단 제약이 조금 올라오다가 이제 3개월 기준으로 조금 회복이 되고 있는데 여러 종목들이 여전히 이제 공매도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모멘텀 플레이가 만약에 되는 종목이 나온다고 하면 이 중에서 이제 공매도가 쇼커버가 되면서 주가가 급등세가 혹시 나올 수 있다 이럴 수도 있으니까 요거는 한번 참고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유, 잘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사실 저는 좀 궁금한 게 올해 사실 IPO 신규 상장 종목들이 하반기에 조금 뭐 좀 불을 한번 지폈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내년으로 넘어가서 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IPO를 하면 네.
이러한 부분이 뭐 금리 인하의 어떤 기대감과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다 넘어가서 약간의 좀 과열되는 시장이 또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잠깐 좀 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스토리상으로는 예. 충분히 개연성이 있어 보이긴 한데 예. 2020년도부터 한 1, 2년 사이에 예. 미국의 제약바이오가 이제 나스닥이나 S&P 500에 뭐 상장하는 회사들이 너무 많았다고 해요. 아. 수백 개가 됐다고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회사들이 실적을 못 내고 되게 어려워지니까 예. 무너지기 시작한 게 사실은 올해 1년 내내 미국도 그렇고 제약바이오가 별로 좋지 못했던 사례가 되는 거고 국내 같은 경우도 특례 뭐 상장이라든지 예. 이런 기준이 좀 강화가 됐죠. 뭐 강화돼서. 예를 들어서 뭐 파도 사태라든지 그렇죠. 일부 종목들이 이제 실적이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요. 뭐 상장이 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국내도 예를 들어서 뭐 스펙 상장이라든지 예. 특례 상장 이런 것들 관련해서 좀 많이 강화됐기 때문에 어. 제약바이오 종목 가운데 혹시라도 예. 뭐 기본적인 펀더멘탈이 안 되는 종목이 어. 쉽게 상장하기는 이제 지금 환경이 오히려 더 까다로운 굉장히 까다로워지는 환경이라서 예. 예전처럼 막 그렇게 뭐 웬만하면 예. 뭐만 되면 이렇게 기대감만 갖고 상장하는 시절이 어. 조금 단기에 오기가 환경적으로 지금 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예. 그래서 이제 만약에 상장되는 종목이라면 꽤 검증이 되고 음. 꽤 뭐 숫자가 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그 회사는 정말 좋은 회사일 수 있죠. 음. 물론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들은 상장 시점 우리가 판단해봐야 되겠지만 예. 사실 뭐 에코프로머티 같은 경우도 뭐 상장할 때 3조인가요? 그것도 비싸다고 뭐 난리친 게 몇 배가 그냥 단계에 PE가 제가 한 올라가잖아요. 600배인가 보고 나서 네. 야 이거 뭐지? 제가 네. 생각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 내용을 정말 알 수 없고 예. 신규 상장은 올해 하반기에 연말에 좀 약간 기형적으로 올랐어요. 아, 기형적으로. 예. 뭐 그건 그냥 수급적인 이슈이지 펀더멘탈이 뭐 너무 싸서 그렇게 몇 배 오른 게 아니라고 좀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수급 플레이였다. 어. 예, 근데 그게 반복될 것이냐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 수급은 제가 움직이는 게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 IPO로 네. 이제 과열까지 가려면 예. 사실 진짜 숫자가 찍히든지 아니면 모두가 돈 싸들고 야 이거 안 하면 우리 망해 우리 아. 거지돼라는 어. 분위기가 형성돼야 되는데 예. 사실 올해 대인 것도 많고 맞아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대형주들이 잘 가주니까 음. 굳이 내가 잘 모르던 제약바이오주 쪽으로 해야 될까? 약간 이렇게 이런 될수 생각이 있고. 당연히 드실 수밖에 네. 없어서 이분은 좀 잘 어. 전략을 짜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신규 IPO보다는 지금 뭐 기존에 상장돼 있는 종목 중에 최근에 중소형주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비만 치료제 관련된 기대감 역시나 맞아요, 있고요, 맞아요. 그죠? 예. 그리고 뭐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나요? CMO 관련된 종목 그 가운데 예. 뭐 지금 글로벌리 유일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 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예. 삼성바이오가 그리고 사공장이 이미 이제 3분기부터 이제 반영이 본격적으로 매출 반영이 시작됐고 5공장 스케줄이 너무 시장이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위기가 계약 조건이 너무 지금 많이 이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5공장 스케줄이 오히려 또 당겨지는 분위기예요. 오. 실적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예. 그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2달 동안 움직임이 하나도 없어요. 주가 빠진 뒤에. 지금이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들이 물론 이제 중소형주처럼 뭐 50% 뭐 더블 이렇게 막 나기는 예. 대형주라서 그렇게 쉽지 않을 수 아이, 있겠지만 어. 그래도 이제 모멘텀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삼성바이오도 좀 억울한 면이 분명히 있죠. 예.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내년에 하반기 정도부터는 어. 합병 이후에 하반기부터는 또 실적 모멘텀이 하반기에 오거든요, 내년에.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상반기 정도에 뭐 셀트리온을 좀 지켜보는 것도 물론 이제 합병 이후에 이거 어떻게 뭐 회계적인 어떤 부분들 처리하느냐 헬스케어하고 그런 부분이 좀 변수가 남아 있긴 합니다만 하반기부터는 실적이 좀 좋을 걸로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어서 네. 뭐 기회가 또 오겠죠. 뭐 그런 것들 한번 지켜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제약바이오만 얘기하면 네. 또 섭섭하니까 저희 또 두 번째로 대형주 말했었던 반도체 쪽도 한번 점검을 해주시죠. 예. 네, 뭐 또 반도체냐 하지만 또 좋았습니다. 오늘 아, 오후장에 계속 좋아요, 계속 좋아. 예, 오전에는 좀 반도체 소부장이 약간 뭐 주춤주춤했었어요. 네. 뭐 약간 몇 개만 좀 좋았고 눈에 띄지 않았는데 오후장 들면서 반도체 소부장이 또 막 급하게 종목들마다 좀 급증이 나온 게 있었습니다. 역시 뭐 시장의 핵심은 단어가 딱 있어요. HBM, HBM. 그다음에 CXL, 어. 그다음에 PIM, 예. 그다음에 ASIC. 딱 네 개가 이제 지금 단어가 정리가 예. 되고 어. 뭐 어느 다른 방송에서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예. 뭐 제 방송에서는 아주 간단하고 아주 이해하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전체적으로 CXL부터 해서 제가 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야 시청자들이 방송을 봅니다. 통해서 예. 이게 어떤 개념인지 또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예. 관련된 종목들 제가 나름 좀 자세하게 설명드렸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좀 알고 계실 것 같고 이제 네. 다만 뭐 이런 것들 정말 수혜로 접어들면서 이제
밸류에이션 플레이가 되느냐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하고요. 근데 그런 단어들이 결국은 이제 확장성 문제라 이제 내년에 어떤 반도체 새로운 어떤 형성에서 기존에 이제 우리가 뭐 메모리 가격이 그래서 뭐 메모리 가격이 사이클이 싸냐, 뭐 비싸냐, 그래서 뭐 어닝이 얼마냐 이것만 갖고 하던 반도체 업황이 조금 새로운 국면으로 좀 접어드는 것 같긴 네. 해요. 우리가 메모리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야기할 때 이런 단어들을 이야기했던 적이 별로 없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런 구체적인 단어가 나오면서 좀 반도체 쪽에 새로운 어떤 바람이 좀 부는 건 분명히 맞다. 그래서 이쪽에 공부를 좀 더 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인텔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에 250억 달러, 32조 5천억 정도 투자가 이제 또 이야기되면서 인텔이 어제 주가가 꽤 좋았죠. 예. 그런 것들도 역시 이제 그대로 바람이 좀 우리나라에 불었다 이 볼 수 있고요. KB증권에서 또 보고서를 오늘 냈는데 이 전반적으로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내년부터 2년간 큰 폭의 성장을 예상했고 25년 글로벌 디램 시장이 인공지능 AI 시장 확대에 따라 고부가 디램 수요 증가 때문에 직전 최대치인 21년의 시장 규모 935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KB증권에서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합산 손익 개선 효과는 43조 원 정도로 추정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반도체 업종이 내년도 코스피 시장의 이익 개선세를 주도할 것이다 아주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진을 띄워주시면 예. KB증권에서 이야기한 27년 기준 AI 서브용 메모리 비중인데 3년 뭐 이 정도 대비해서 거의 2배 이상 증가를 하게 됩니다. AI 서버용 메모리가 굉장히 많이 급증할 거다. 그러면 뭐죠? 좀 비싼 메모리가 팔릴 거예요. 네. 그죠? 이런 것도 있고, 근데 네. 상당히 좀 이익이나 이런 것들 개선세도 상당히 커질 수 있다 보는 거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HBM3E의 로드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도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KB증권의 논리는 이거 하나였어요. 그 HBM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하는데 마이크론이 HBM3를 건너뛰고 3E로 바로 넘어갔는데 그렇게 해서 양산을 한다고는 하지만 실제 양산에 들어가면 수율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들 뭐 네. MRMUF라든지 NCF 이런 관련된 기술과 그다음에 TSV 관련된 공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마이크론이 만약에 기존의 HBM3를 뛰어넘고 3E로 바로 갔는데 예. 수율 확보를 과연 할 수 있겠느냐. 자기는 조금 어렵게 본다는 거예요. 리서치 관련된 애널리스트 예. 입장에서. 그래서 예. 이 부분도 실제로 수율 확보가 좀 어려워질 수 있는 기술적인 난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쪽에 독보적인 점유율이 조금 더 지속되지 않을까. 상당히 좀 긍정적인 국내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언급을 했거든요. 뭐 예.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그다음 사진 좀 띄워주시면 네. ASIC입니다. 이게 이제 이 12월 18일부터 22일까지인데 이 관련된 종목으로 가온칩스나 AD 테크놀로지, 에이직 랜드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 언급이 됐거든요. 네. 에이직 랜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갑자기 또 각광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게 ASIC 제가 이제 어젠가 말씀을 또 드렸었거든요. 예. 이게 뭐냐면 이제 주문형 반도체라고 보시면 예. 됩니다. 주문형 반도체. 그래서 상당히 좀 중요한 이야기인데 결국은 맞춤형 반도체, 주문형 반도체이기 때문에 이게 수요자들과 파운드로 이어지는 연결 고리를 하면서 디자인 하우스가 나타나게 되고 여기에 따라서 뭐 대표적인 회사가 이제 가옴치스나 AD 테크놀로지, 에이직랜드 뭐 이런 이야기들이 되고 있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스터디가 필요해요. 그래서 새로운 개념이잖아요. 우리가 예. 뭐 기존에 있기도 했지만 우리 별로 이렇게 공부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쪽도 좀 보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CXL 당연히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CXL이 나오면은 결국은 이 D램의 단점을 PCIe라는 것을 사용하면서 커버하는데 결국 이 컨트롤러가 필요하다 이야기인데 뭐 이것도 CXL 관련된 이야기는 제가 지난번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결국 디자인 하우스와 IP 업체들의 어떤 중요도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어서 예. 이 부분들이 한국 반도체에 계속 약점으로 지목됐던 건데 이 시장이 이런 새로운 변화에 따라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중소형주들이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디자인 하우스나 IP 업체들로 나타날 수 있다 보는 거고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트렌드 포스 이야기인데요. 이게 이제 내년 1분기입니다. 모바일 디램과 그 다음에 이 관련된 가격들이 내년 1분기에 어느 정도 올라갈 것이냐 거의 18에서 23%나 가격이 올라갈 걸로 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생각보다 급성장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중국의 스마트폰 OEM 업체들의 생산 계획이 꾸준하게 유지되면서 1분기 관측이 상당히 좋게 나옵니다. 가격 조건들. 그래서 계속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니까 어닝은 좋아지겠죠.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좋아지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가 주가가 조금 움직이긴 했지만 아직도 PBR이 1.3배, SK 하이닉스는 2배 정도니까 예. 하이닉스가 좀 더 치고 많이 가기에는 조금 지금 부담되고 삼성전자가 HBM 모멘텀을 받았으니 예. 삼성전자가 좀 더 키 맞추기를 하이닉스 쪽으로 가지 않겠나.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삼성전자가 조금 오르면서 하이닉스가 쉬는 구간도 나올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는 점도 조금 복귀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예.
반도체 이렇게 살펴봤고 사실 지금 끝내야 되는 시간이긴 아 한데 그래요? 벌써 시간이? 앞에서 저희가 제약바이오 얘기를 좀 아, 드리다 그래요? 보니까 게임주 간단하게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단순하고요. 뭐 이것도 뭐 반복적인데, 자 사진을 먼저 띄워주세요. 이게 중국 쪽의 관리 당국이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전에 언급한 게임 규제 도입할 때 모든 스테이크홀더의 입장을 고려해서 결정하겠다 밝혔다. 이게 약간 규제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약간 한 발 물러난 이야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우려가 다소 가라앉으면서 오늘 장중에 네디지하고 텐센스 주가가 막 급등 출발을 막 했죠. 그래서 일부 이제 게임주들이 조금 반응을 국내도 했는데 반등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대해서 상상인 증권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좀 문제가 저도 좀 이 코멘트는 좀 동의를 하는데요. 결국은 지금으로서는 중국의 텐센트 주가 추이를 국내 게임주를 보면서 좀 바로미터로 잡아주면 좋겠다. 왜냐하면 국내 텐센트와 국내 게임주가 동해양 것은 아닌데 같은 이슈를 지금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텐센트 관련된 부분들을 주가가 회복된다면 응당히 국내 게임주도 회복되는 것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기준을 텐센트 움직임을 보자는 거고요. 그리고 크랩톤 같은 경우에는 텐센트를 통해서 게임 서비스가 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충분히 받는다는 거고, 그래서 인기 IP로 판호를 발급받은 NC소프트와 위메이드, 그리고 상대적으로 규제와 좀 분리되어 있는 크랩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자. 그래서 몇 개 종목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됩니다. 크랩톤, 위메이드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이야기되기 때문에 그런 종목 중심을 보자는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네. 게임주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 네. 채팅창 보니까 게임주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앞으로 어떤 뉴스들 계속 나온지도 팔로우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님과 데일리인트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